안녕하세요. 오늘 기차를 주제로 모인 창작발전소에서 소장님이 요청을 해주셔서 진성 기차 덕후이자 전기 빠인 제가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고 흥미로울 수도 있는 기차와 전기와 레고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정도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파풍이 무엇일까요?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파워 펑션. 제가 한 달쯤 전쯤에 게시판에 이런 만화를 끼적거려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레고사에서 파워 펑션을 바꿨어요. 갑자기 왜 바꾸냐? 이제까지 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막 시불시불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짜증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 이 방송 타는데 좋은 말 써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파워 펑션이 바뀌면서 혼란해하는 사람들, 과연 그러면 이 혼란을 레고사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 대처 안 하죠. 그냥 사라, 질러라, 새거 사라. 전형적인 그런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 저기 대학원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계속 서드파티 수신기 비싸게 하고 저기서 수신 분량으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뛰어다니면서 모터를 돌리면서 모터 사정거리 1m 앞으로 내가 뛰어다녀야 되는 아주 불편한 상황.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 수신기가 나오게 됐고, 물론 그렇게 새 수신기가 나오면서 기존 수신기랑 전혀 호환이 안 되게 전략적으로 바꾼 건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단자 같은 거 교체를 안 하고도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바꿨어요. 마치 3.5인치 이어폰 잭을 빼버린 아이폰처럼 누르면 넣을 수 있는데 안 넣고 야 이거 사, 우리한테 돈 내, 그러면 넌 그대로 그 기능을 쓸 수 있어. 조금 얄미운데 그러면 왜 이렇게 얄미운 상황이 벌어졌을까? 왜 레고사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갔을까? 그런 얘기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파워 펑션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일반적인 구동 쪽에 관심이 없으셨던 일반 레고 매니아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007년도에 도입된 레고 전기 시스템이에요. 4선식 인터페이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전선 4개가 들어가고요. 전선 4개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시키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유선과 무선 이런 부가적인 기능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왔고, 기존 9V 이 파워 펑션 시대 이전의 레고 전기 시스템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터와 부가 장치들이 나와서 좀 더 구동에 대한 작품들을 만들기가 쉬워졌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졌고 배터리 기술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달을 했고,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터 제품이나 기차 제품이나 테크닉 제품 이런 것들에서 다양하게 모터 관련된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배터리 박스. 일단 3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파워 펑션 3가지가 나와 있는데 AA 배터리를 쓰는 조금 큰 배터리 박스, 이거고요. AA는 일반적으로 우리 손가락보다 좀 두꺼운 그 배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터리 박스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크기가 큰 건 기술적으로 뭐 줄일 수 있는데 기술이 없어서 크게 만든 게 아니라 배터리 자체가 6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커요. 벗겨보면은 이 안에 그냥 배터리가 다 차있고, 배터리가 아닌 거는 요 위에 얇은 기판밖에 없어요. 근데 이 크기에서는 작품을 만드는데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제 크기가 좀 더 작은 AA를 쓰는 배터리 박스가 나왔고요. AA 배터리 박스가 용량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배터리가 AA와 AAA 두 배터리 간의 셀 크기의 용량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이 차이가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구동 시간의 차이로 연결됩니다. 이 배터리 박스보다 이 배터리 박스가
시간을 절반 정도 줄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2시간 갖고 놀 수 있다면 여기서는 1시간도 안 돼서 뻗어버린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제 이거조차도 배터리를 계속 갈아 끼고 충전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이런 충전 배터리를 집어넣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 박스가 따로 나옵니다. 조금 특성이 달라요. 이 배터리 박스는 최대 9V에서 7.2V 이 사이로 전압이 나오고 리튬 폴리머는 배터리 셀 자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얘는 7.4V 조금 다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배터리 박스를 뭘 쓰냐에 따라서도 속도가 달라지게 돼요. 속도가 달라지는 건 모터가 똑똑하고 좋은 모터면 알아서 컨트롤러가 그 모터를 제어해서 일정한 속도를 내는데 레고 모터는 싸구려 엄청 부리기 때문에 전압을 주는 대로 먹이는 대로 돌아갑니다. 전압을 높게 주면 빨리 돌아가고 낮게 주면 천천히 돌아가고 그래서 여기다가 아주 비싼 E2라는 배터리를 쓰면 최대 9.6V까지 나와서 모터가 날아다니고 그냥 일반 1.2V 충전지를 쓰면 최대 전압이 7.2V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느려질 수 있고 여기는 이제부터 모터를 만져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안 만져보신 분들은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일 텐데 가끔 거꾸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왜 거꾸로 돌아? 내 거 고장난가 봐요. 왜 내 거는 전진을 누르고 뒤로 가죠? 왜 그러냐면 모든 파워 펑션 제품들이 논리적인 전압 극성 스위치, 물리적인 전압 극성 스위치가 서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주황색 스위치가 정방향, 정지, 역방향 세 가지로 동작을 하고요. 가운데 놓으면 꺼지고 왼쪽으로 놓으면 전진, 오른쪽으로 놓으면 후진. 그냥 전기 자체를 반대로 끼우는 거예요. 반대로 끼우면 옛날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는 그런 이상한 법칙 때문에 극성에 따라서 모터 방향이 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터의 방향은 전진, 후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로 되지. 뭐 다른 스위치가 왜 필요해? 귀찮게 복잡하게. 왜 그러냐면 레고는 조립이 자유롭습니다. 일반 자동차나 프라모델이나 이런 것처럼 딱 정해진 상태로 틀이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모터를 가지고 누구는 왼쪽에 붙이고 누구는 오른쪽에 붙이고 누구는 앞에 붙이고 다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립하는 단계에서 모터의 방향을 특정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유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저는 전진, 후진과 별개로 방향 설정하는 스위치들이 이런 식으로 따로 추가가 돼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좀 뭔 소리인지 긴가민가 하실 텐데 다음 자료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터 2개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방향, 왼쪽으로 돌고 있어요. 이 모터 2개를 가지고 자동차에다가 왼쪽 오른쪽 붙여놓으면 얘는 왼쪽으로 가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니까 죽어다 깨나도 전진 못합니다.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조종을 반대로 하면 돼. 이걸 전진하고 이걸 후진하고 이러면 이게 차가 앞으로 가는 거야. 이건 또 뭐야? 더 헷갈리죠. 조종하는데 나는 전진을 하고 싶은데 전진하려면 왼쪽을 밀어야지 전진하고 왼쪽을 당기고 오른쪽을 밀면 후진하고 이거는 또 조종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 별도의 스위치를 둬서 얘를 전진을 했을 때 이게 위쪽이면 전진을 시키고 얘를 전진했을 때 이게 아래쪽으로 있으면 얘를 후진시키고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별도로 추가가 돼서 마음대로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고민하지 않고 장착한 다음에 방향 봐서 내가 편한 대로 쓰기 위해서 이 조작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스위치가 추가가 되는 이런 개념이 파워펑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레고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자들을 고민하고 배려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 기존에 예전 거의 제가 태어날 무렵 7, 80년대 그때의 4.5V 저희가 어린 시절이었을 때 12V 그리고 한 15년 정도 전쯤에 나온 9V
모두 배터리 박스에 스위치 하나씩만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왜 복잡하지 않냐면 선을 두 개를 그냥 끼우고 끝나기 때문에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그냥 모터를 반대로 돌리고 싶으면 전선을 반대로 꼽으면 돼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문제는 파워 펑션으로 들어오면서 선이 복잡해졌다는 데 있어요. 얘는 이렇게 끼워도 되고 이렇게 끼워도 됩니다. 정방향, 역방향. 얘도 선이 일로 가면 정방향, 선이 이쪽으로 가고 보면 역방향. 그냥 반대로 꼽을 수 있어요. 얘는 반대로 꼽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부서지고 망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결합 자체가 안 돼요. 생기게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가니까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게 만든 이유는 선이 두 개가 추가가 돼서 커넥터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복잡해져서 전선을 가지고 모터 방향을 바꿀 수 없으니까 조종기나 스위치나 이런 데다가 추가적인 보조 스위치를 더 추가하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스위치나 컨트롤러 부분에 한해서 사용자가 인지하는 방향과 실제 모터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을까? 옛날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게 예전에 나왔던 12V, 9V 기차들이고 그 다음에 과도기로 나왔던 몇 가지 모델들 RC 기차, 파워 펑션 기차, 파워 펑션 신형 기차 이런 식으로 제어 시스템이 쭉 바뀌어 왔는데요. 다시 기차 얘기로 돌아가서 레고 기차들은 시대마다 제품마다 디자인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구동 계통이 사실상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일 크기 폭도 똑같고 대략적인 디자인도 똑같고 기차의 크기나 외형 같은 것도 지금 이 기차 거의 출시 연도가 한 30년이 넘어갈 텐데 조립한 다음에 모터 부분만 이 모터로 바꾸면 이 파워 펑션이랑 똑같이 호환이 돼서 얘를 돌릴 수 있어요. 옛날 거라서 못 돌리지 않습니다. 모터가 파워 펑션으로 넘어오면서 9V를 못 쓰게 되고 신형 파워 펑션으로 가면서 구형 파워 펑션을 못 쓰게 되는 것과 달리 기차 자체는 전혀 그런 게 없이 100% 호환이 됩니다. 전원 공급 계통만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올드 모델, 이런 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퀴 구조가 지금 기차 모터랑 폭은 같지만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모양 3개짜리 바퀴를 꼭 제한하고 싶다. 이거는 옛날 모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퀴가 3개건 2개건 뭔 상관이야. 굴러가면 잡땡이지. 굴릴래. 그냥 이 모터 갖다 끼면 굴러갑니다. 전혀 구동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후세대로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편성이나 무선 제어나 이런 기능들이 조금씩 추가가 되고 바뀌게 됩니다. (4.5V) 이게 제일 처음으로 나왔던 레고 전기 시스템 기차 모터인데요. 찾아보니까 1966년에 나왔고 이 김두한 씨가 국회에 똥을 뿌리던 해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사치품을 기대도 못하고 살기 급급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얘네는 이 시대에 벌써 이런 걸 만들어서 애들이 가지고 놀았어요. 66년도에 이걸 가지고 놀 나이면 한 50년대생 정도가 될 테니까 50년, 55년 이 정도니까 적어도 우리 삼촌뻘이나 이모뻘 그 정도 나이 분들이 외국에 사신 그런 양키 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놀았겠죠. 우리는 그때 뭐 사방치기, 딱지치기, 말뚝박기 이런 건 하고 있었을 텐데 미니 피겨는 이때 참고로 없었어요. 미니 피겨는 최초로 1975년에 출시가 됩니다. 1966년이니까 거의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놀랍게도 현재 기차 스케일의 기본적인 시스템 모터 폭은 4스터드, 차체 폭은 6스터드, 레일 폭은 8스터드 이런 지금 기차에 사용되는 개념들이 이때 거의 확립이 됩니다. 놀라울 정도. 4.5V는 또 레일도 참 재미있는데요. 침묵하고 레일을 각각 조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좋게 말해서 정말 디테일이 좋고 손맛이 좋고 안 좋게 말하면 뒤지게 짜증나. 엄청 귀찮고 만드는 게 너무 힘들고 관리도 어렵고 운행할 때 지금 기차들은 그냥 빨리 가면 빨리 가다 지가 나가 떨어지지 레일이 망가지진 않는데 얘는 레일 자체의 진동과 충격이 계속하면서 레일도 부서져요.
레일도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철도 운행하는 것처럼. 실제 우리 타는 기차들도 보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타고 밤 되면 아저씨들이 망치 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두들기고 정비를 계속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움직이는데 이걸 레고에서까지 창작가들이 해줘야 돼요. 아 기차 3번 지나갔으니까 이거 스타트 한번 눌러주고 너무 귀찮은 거지. 이런 문제 때문에 내일은 이런 전체 조립형에서 조금씩 일체형 레일로 바뀌게 됩니다. 모터는 참고로 오로지 기차만을 위해서. 저도 테크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테크닉은 최초로 77년에 출시가 됐고 이때는 전기는 오로지 기차로 굉장히 기차를 편애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옛날이라서 기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냥 모터만 있을까? 안 그래요. 굉장히 재밌는 게 69년에 나온 일렉트릭 컨트롤 유닛이라는 건데 제품을 보면 이렇게 정말 굵직굵직한 옛날 부품 저항 같은 게 막 들어있는 이런 조그만 브릭과 전선과 아주 재밌는 아이템이 들어있습니다. 호루라기예요. 호루라기를 기차에다 왜 넣었을까? 호루라기를 세게 불면 기차가 빨리 가고 호루라기를 천천히 약하게 불면 기차가 천천히 가고 호루라기 소리 데시벨을 인식을 해서 음량으로 속도가 제어가 됩니다. 이걸 69년에 했어. 미친 거지. 연도와 살쪽이다. 연도와 우리는 살쪽. 69년도에 뭘 했는데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런 기술이 있어요. 그 뭐죠? 레고의 MSP. 지금은 마인드스톤이나 이런 걸로 만들 수는 있는데 레고사에서 이런 아이템은 그런 복잡한 시스템 쓰지 않고 그냥 출시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지금 파워포인트에는 고려가 안 돼 있는데 예전에 69년도에조차도 이런 참신하고 혁신적인 기술이 도입이 돼 있습니다. 놀랍죠? 이 생각보다 무서운 놈들이에요. 계속 불어야 되자. 그러겠네요. 멀어지면 점점 느려지는. 윤두의 윤두. 아 윤두. 4.5V 처음에 기차가 출시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게 기차가 출력이 약하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전압이 보통 파워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압이 높을수록 힘이 세고 전압이 낮을수록 힘이 약하다. 4.5V 배터리 3개밖에 안 쓰다 보니까 모터 힘이 약하고 모터 힘이 약하니까 기차가 길어지면 잘 못 끌고 가고 힘이 비리비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12V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때는 단자를 바꾸지 않았어요. 제가 파워포인트 바꾸면서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자를 안 바꿔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걸 아는데 이제 장난을 치고 이렇게 해서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쨌거나 사용자들은 회사의 정책을 따라가니까 그걸 전략적으로 써서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불만을 가진다고 레고사가 그걸 안 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 3, 4년 뒤면 다음 파워포인트는 바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어쨌거나 예전에는 단자가 바뀌지 않고 전원만 파워 소스만 바뀌는 형태로 해서 12V로 기차 출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좀 어수선해 보였던 부품 디자인도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춰서 좀 고민을 하고 디자인을 한다. 이런 느낌이 갖추어지고 이때부터 이제 테크닉 장르에도 모터를 적용을 시키게 되고 기차 모터도 예전보다 높이가 줄어들면서 실제적인 기차 디테일이 조금 더 미려해지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12V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HO 스케일과 N 스케일 팬들을 공략을 한다. HO 스케일과 N 스케일은 철도 모형입니다. 금속재 철도 모형. 보시면 유럽 쪽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서 아빠가 차고지에 커다란 도시를 만들어서 기차 구형 돌리는 스튜어트 리틀 같은 경우에는 그 말하는 조그만 쥐새끼를 갖다 바닥에다 막 철도에 묶어놓고 막 그런 놀이도 하죠. 기차 철도 모형을 하는 사람들은 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동으로 제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타겟들을 레고사가 노린 듯한 그런 출시를 합니다. 레일의 변화가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도, 고압선이 지붕으로 가는 방식, 가공전차선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붕에 있는 집중기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높은 위치에 고압선이 있기 때문에 터널이 훨씬 더 굴착 공사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높이도 커지고 이게 더
높이 커지는 것 때문에 터널을 뚫는 것 자체도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근데 낚싯대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쑤시지 않는 한 사람들이 감전되거나 이런 위험은 없대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지하철 언더그라운드 시스템인데 바퀴레일 안쪽으로 별도의 전원이 여기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이랑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전될 위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늘어나고 그래서 전압도 한 400, 500V 정도밖에 안 된대요. 400, 500V도 물론 죽는 거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25,000V 이런 거라면은 그냥 이 근처에 서 있는데 찌릿찌릿 으악 잃어버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고압을 쓰지 않고 400, 500V에서 여기까지 가면 으악 여기서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 기차 시스템이 구동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제3궤도, 제4궤도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 전기 레일이 따로 가운데 깔리는 이 시스템을 내부사에 도입을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지금 사용되는 파워포진 기차 레일과 호환되는 일반 바퀴가 가는 기차 레일이고 가운데 쪽에 전선을 두 개를 꼽아서 금속재 레일이 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고요. 전기를 공급받으면 기차는 밑에 이런 조그만 금속재 돌기가 튀어나와서 이 금속재 돌기가 여기를 끌고 가면서 전기를 받아서 동작을 합니다. 4.5V는 배터리 박스를 지금 파워 펑션처럼 등에 메고 다녔어요. 등에 메고 다녔는데 문제는 파워 펑션은 등에 메고 갔다 왔다 하는 걸 내가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4.5V는 스위치까지 지가 등에 메고 도망을 가버리기 때문에 구동을 시켜놓고 기차 잡으려면 내가 뛰어가서 쫓아가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운영 자체가 힘든 지금 흔히 뭐 지하철역, 싸구려 매장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아이들용 10,000원짜리 기차 장난감 그런 데서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을 4.5V에서 썼던 거고 그게 12V로 넘어가면서 컨트롤러를 통해서 얘로 전기를 제어하면 기차가 제어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실제 전기 구동되는 HO 스케일이나 N 스케일 같은 그런 타겟들을 레고 쪽으로도 기울거릴 수 있게 노리고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참 악세사리가 정말 많이 나온 악세사리 풍년의 시대인데요. 전자선을 통해서 전원이 공급이 돼서 일로 전기가 쭉쭉쭉 흘러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신호등, 분기레일, 차단기 얘는 지금 전동으로 되는 분기레일인데 이게 스위치고요.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 안에 있는 장치가 동작을 해서 분기레일이 전동으로 제어가 됩니다. 지금 파워펑션보다 나아요. 램프 빨간색, 파란색 두 개 있고 역시 누르면 기차 레일에서 그냥 전기를 따오는 거예요. 전기를 따와서 얘가 온오프가 되고 이런 기능들을 이런 컨트롤러에서 연동이 돼서 같이 제어를 할 수 있게 굉장히 확장성이 높은 시스템이었고요. 그래서 미친듯이 깔면 이런 기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스위치들을 다 깔아놓은 위에다가 이제 아마 메모지 같은 걸로 어디 뭐 신호등 무슨 신호등 다 해놓고 이제 이걸 멀티로 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일렬로 쫙 깔아서 이 미친 듯한 전선 보세요. 이걸 다 손으로 깔면서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고사에서 공식으로 출시한 아이디어 구간에 나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빨간색, 흰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파란색, 노란색 그 불만 켜고 싶다. 이걸 켜는 게 뭔 소용이 있어? 누가 본다고. 근데 막상 해본 사람들은 저기 켜졌고 저기 기차 지나갔으니까 저기 켜야지. 되게 재밌거든요. 이게 이 시대부터 기술적으로 제어가 됩니다. 또한 멀티 컨트롤러 조합을 통해서 구간당 한 편성 독립적으로 하나씩 운영이 가능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레일, 태국선으로 된 한 개의 레일 시스템에는 기차가 한 개밖에 못 돌아갑니다. 두 개를 돌릴 수는 있어요. 두 개를 돌릴 수는 있는데 두 개를 돌리면 언젠가는 둘이 하나가 됩니다. 누군가 하나가 느리게 가거나 누군가 하나가 빠르게 가거나 해서 결국은 꼬리를 잡고 하나가 되는데 문제는 기차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두 개를 독립제어할 수가 없고 둘이 동시에 출발하고 동시에 멈추고 이렇기 때문에 구간당 편성은 한 편성밖에 안 돼요. 물론 구간이 두 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동그란 원형 레일이 하나 있고 안쪽에 동그란 조그만 레일이 또 하나 있다. 아니면 동그란 레일이 3개가 있다. 아니면 기다랗게 바깥을 하나 돌고 안쪽에는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게 있고 안쪽으로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레일이 3개 편성이 있다. 3개 편성이 있으면 이거를 3개를 갖다 붙여놓고 3개 레일을 각각 갖다 놓으면 내가 능력만 되면 3개를 동시에 조정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차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시스템과 별개로 기차 제품 자체도 예전에 나왔던 4.5V 보면 진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막 맞는 느낌인데 어쨌거나 이때는 뭐 69년 김도환이 똥을 뿌리던데 우리는 딱지치기하고 연습받기 하던 그 시대는 뭐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였겠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쨌거나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성의한 디자인이었었고 4.5V, 12V의 전성기로 들어가면 기차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고 구리고 칙칙하지 않은 충분히 먹힐 만한 세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70년대에서 80년대, 60년대에서 70년대 초까지는 이 상태였고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부터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눈이 뒤집어지게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올드바들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때부터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라는 제품 구성. 여객열차, 화물열차. 열차는 편성당 3량에서 4량 정도의 기차를 구성. 화물열차는 유계화차, 무계화차 이런 것들이 혼합적으로 편성되고 내지는 부수적인 액세서리 차량이나 주변 집기들 이런 것까지 같이 세트화된 제품. 여객열차는 간단한 플랫폼 같은 게 추가된 제품. 이런 식의 제품 구성의 특징이 이때 거의 정립이 됩니다. 지금 이게 4.5V 레일, 12V 레일, 9V 레일인데요. 정말 저렇게 많은 액세서리를 출시를 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제품인데 왜 그러면 단종이 되고 바뀌었을까? 단순히 세대 교체를 해서 새 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건 아닌 게 4.5V와 12V는 식목, 레일, 심지어는 여기에 가운데 깔리는 전기 레일까지 다 사용자가 조립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부품 자체도 복잡해지고 수량도 많아지고 당연히 부품이 많고 복잡해지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비싸겠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요. 야, 이 제품을 팔려면 2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시장에 먹힐 것 같은데 근데 막 원가가 19만 원이야. 아 그러면 이걸 원가 19만 원에 해서 내가 만 원만 남기고 팔아? 그건 안 되지. 팔아서 마진 좀 남기려면 30은 받아야겠다. 근데 30에 출시하면 아무도 안 사. 야 누가 장난감 30만 원 주고 사니? 이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걸 단순화시켜서 생산성을 높여야 가격이 억제가 됩니다. 근데 4.5V와 12V는 본질적으로 그게 안 돼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돼 있고 너무 만들기가 더럽기 때문에 이걸로 가격이 높아지고 가격이 높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진입장벽도 높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체형 레일을 가지는 시스템으로 발전이 됐고 12V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4.5V는 바퀴 2개만 닿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12V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가운데 전극 한 면에서 4개의 점이 땅에 다 있어야 돼요. 4개의 점. 이게 뭔 소리야? 4개의 점이 직선으로 된 게 바닥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떠 있으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왼쪽 바퀴가 떠 있으면 왼쪽 바퀴가 헛돌아서 못 돌고 가운데가 떠 있으면 전기를 못 받아서 못 돌고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삑사리가 나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누르겠다고 무게추 부품도 만들고 전극은 스프링을 넣어서 꿀럭꿀럭하게 해가지고 닿게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성가시고 심지어 이 전기 부분은 잘 닦고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해줘야 돼요. 닦고주의고 기름치자 네곤데 관리를 안 해주면 미세하게 부식이 되고 부식이 되면 피막 때문에 전기가 잘 안 통하고 전기가 안 통하면 안 돌아가고 심지어 레일이 길어지면서 레일 자체가 저항이 돼서
컨트롤러 가까운 쪽은 잘 돌다가 컨트롤러에서 멀어진 쪽으로 점점 갤갤갤 하다가 한 10m 돌리면 정확히 8m쯤 가서는 기차가 그냥 뻗어버립니다. 레일이 전기를 다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인 난국이 돼요. 근데 전기를 잡아먹는 문제는 12V에서 9V 같은 데는 해결이 안 됐고 일단은 접촉 불량 문제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부품 단순화와 접촉 불량 해결 이걸 위해서 레고는 9V 시스템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자, 이제 9V 황금기라고 볼 수 있는 시대인데 금속성 레일 기반으로 91년도에 출시가 돼요. 레일 부품을 자세히 보시면 쇠로 된 단자가 위쪽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진짜 레일 같아요. 보면 진짜 간지난다. 아, 뽀대 작살. 반짝반짝 하거든요. 레일 잘 닦아놓으면 진짜 예쁜데 실제로 이런 목적 때문에 9V 직선 레일 같은 경우에는 기차 돌리는 용도가 아니라 기차 받침대 장식 용도 그런 용도로도 많이들 쓰세요. 반짝반짝 예쁘거든요. 단자는 브릭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 커넥터 방식에서 이제 이런 브릭의 쇠 단자가 구석으로 노출되는 형태로 바뀌었고 이 단자는 되게 재미있는 게 전선을 어떻게 꼽느냐에 따라서 정방향과 역방향을 180도 바꾸는 걸로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었고 이때부터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에서 9V 관련 테크닉이나 기차나 시티나 우주 이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 전동 기능, 발광 기능들이 다양하게 추가가 됩니다. 금속 레일 이런 식으로 위에 보시면 파워풍선 단자는 파워풍선 레일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통짜를 찍어서 끝. 9V 레일은 플라스틱으로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쇠를 쫙 깔아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파워풍선 레일에 음박 테이프, 연통 같은 거 마감할 때 쓰는 음박 테이프를 붙여서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모양을 좀 추대할 때 잘 도착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바퀴가 전기를 여기서 받고 여기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목적이고 음박 테이프도 분명히 금속 재질이라서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기다가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퀴와 별도의 전극 레일 때문에 12V는 접촉 불량이 굉장히 쉽게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바퀴 자체가 전극이 되도록 바퀴가 쇠바퀴예요. 바퀴도 진짜 예뻐요. 딱 놓고 보면 반짝반짝 해가지고 전생에 까마귀 하는 반짝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반짝반짝 너무 예뻐요. 이 레일이, 이 바퀴가 레일 좌우의 전원을 이용하면 여기다 전기를 꽂고 여기다 전기를 꼽아요. 이 홈이 전극 단자를 이렇게 끼웠을 때 딱 맞물리는 홈이고 끼워 놓고 나면 이 홈이 아니라 이 홈이다. 이 홈에다가 딱 끼우면 이 침목 부분에 같이 결합이 되는 형태인데 결합이 되면서 여기다 전기를 흘리면 이렇게 쫙 전기가 흐르고 전기가 흐르면 기차 모터를 올렸을 때 여기로 전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에 전극 단자를 통해서 모터를 돌리고 그리고 그 전기가 이쪽으로 흘러서 이쪽 바퀴를 통해서 레일로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미니카 모터 아니야? 이 기차 모터 자체가 모터 구동한 기능도 있고 그 위쪽에 단자가 이런 브릭 모양으로 된 단자가 추가가 되어 있어서 그 제어 포트를 통해서 기차에 램프를 붙이면 기차가 빨리 가면 램프도 밝게 켜지고 기차가 천천히 가면 램프도 어두워지고 멈추면 램프가 꺼지고 이런 전멸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시스템적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고 기차의 조형 면에서는 진짜 과감하게 품 부품을 발라냅니다. 이때는 스티커를 거의 안 썼어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참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스티커들 보면 지금 한 4, 5년 지난 것들은 바스락바스락 부서지거든요. 안 부서지게 하려면 스티커가 두꺼워 빛이 싫어지고 티가 안 나게 얇게 붙이려면 스티커 자체를 비닐에 얇게 출력을 해야 되고 그럼 내구성이 약때 몇 년 지나면 부서지고 부서지든 말든 니게 부서지지 내부가 내게 부서지냐? 나는 모르겠다. 내부사는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구매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되게 짜증나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이게 한 2, 3년 지나니까 바스락바스락 부서지면서 산산이 작살나고 있어. 야, 이거를 데칼 프린팅을 해야 되나요? 전사지 해가지고 붙이면 나을까요? 답 없죠. 그냥 곱게 모셔두고 안 되는 건 모를까.
뜯어서 공기 닿는 순간 스티커들이 작살나 버리는데 이때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과감하게 부품을 프린팅을 해버립니다. 정말 예쁘고 디자인도 세련되고 구성도 진짜 푸짐하고 알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항공기라고 하는 제품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 미친듯이 쏟아집니다. 이 디자인에서 보면 그 전까지의 기차들은 그냥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차, 익숙한 느낌의 기차 이런 정도였는데 9볼트에서부터는 노골적으로 실제 기차를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듭니다. 크로코다일 엔진이라고 되게 유명한 기관차인데 길어서 예뻐요. 길어서 예쁜데 이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을 이렇게 그대로 출시를 했고요. 이건 미국에서 운영되는 암트랙 열차. 보시면 회색의 빨백파, 회색의 빨백파 그대로 노리고 따라갔어요. 앞에 깜장색은 깜장색으로 재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심지어는 이런 2층짜리 객차까지 이런 형태로 출시를 해가지고 진짜 노린 듯한 디자인이 막 쏟아집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BNSF나 산타페나 이런 열차들도 똑같이 실제 기차 라이센스를 따서 그대로 만들었고 심지어 1006 산타페 같은 경우는 레고사가 처음으로 장난질을 쳤는데 한정판을 만들어서 한정판으로 프린팅 타일을 집어넣어서 장난질을 쳤어요. 와 그때 사람들이 레고가 한정판을 만들어 미쳤나봐 이러면서 막 샀는데 막 사고 이제 이 한정판이 끝나면 이제 이 산타페는 볼 수 없을 거야. 볼 수 없지. 한정판 프린트 7곱하기 타일이 들어간 산타페는 볼 수가 없는데 그거 빼고 보란듯이 팔아먹어서 내가 이걸 왜 한정판을 주고 샀을까? 왜 피를 주고 샀을까? 허무하게 만들면서 이제 레고사가 장난질을 칠 줄 아는 회사가 됐구나 각인을 시켜줬던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참고로 저도 중고로 한정판 타일이 있는 걸 한 2, 3만 원인가 웃돈을 주고 샀었는데 지금 보면 이걸 왜 주고 샀을까? 그냥 좀 더 기다렸으면 그냥 일반 산타페를 사도 기차랑 똑같은데 프린팅 타일이 심지어 보이지도 않아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짓을 뭐 몇 년 전에 파란색 테크닉 자동차에서도 한번 했었고 이상한 프린팅 부품 하나 집어넣으면서 한정판으로 해서 고객들 낚은 다음에 그냥 뭐 나몰라라 이런 나쁜 행태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기차 디테일만 뛰어났던 게 아니라 부속 차량들도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오히려 지금 파워 풍션이 좀 배워야 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생뚱맞은 차량들. 이거는 정비 차량인데 바퀴가 있고 기차 레일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을 해서 가서 기차 레일 위에 올라간 다음에 모드를 바꾸면 차 바퀴가 뜨면서 기차 바퀴가 내려와서 레일 위를 주행을 하다가 레일 위 주행하다가 다시 돌아갈 때는 이 바퀴를 올려버리면 그냥 자동차 바퀴 일반 자동차로 돌아가는 이런 정비 차량이 실제로 있는데 이런 것도 제품으로 만들고 이것도 되게 생뚱맞은 기차인데 제설 기차예요. 눈이 한 1m 이상씩 오는 데서 철도를 뚫기 위해서 이게 전진을 하면서 눈을 갈아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열차인데 실제로 이게 바퀴가 레일을 타고 돌면서 바퀴에 연동된 기어로 앞에 이게 돌아갑니다. 제설이 되는지는 안 해봤어요. 눈이 이렇게 안 났기 때문에. 근데 보기에는 어쨌거나 재미있는 뭐 이런 불사기 같은 특수 열차도 얘도 기차 바퀴, 자동차 바퀴 다 탑재를 하고 뭐 이런 모노레일 같은 것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특수 차량들을 미친듯이 출시를 해서 기차를 가지고 뭔가 그림을 만들 때는 정말 9볼트를 무시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파워를 레고사가 보여줬었습니다. 건물들도 이때는 참고로 말씀드린 모듈러가 나오기 전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듈러가 나오면서 모듈러 스타일의 실제 미니 피겨가 주고할 만한 느낌이 드는 디테일한 건물과 일반 시트나 프렌즈 같이 그냥 영화 세트처럼 앞에만 번지를 하고 뒤에는 후다닥 잘라먹은 그런 엉터리 건물 이렇게 두 가지로 제품이 가는데 이때는 그냥 모든 게 다 이런 스타일이었었고 툭 잘라먹은 하지만 그때도 이런 디테일의 역사나 기차를 청소하는 청소 소리 달린 이런 세차기 같은 시스템 차단기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양하게 제품으로 출시가 돼서 정말 돈만 있으면
지르기만 하면 그림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나 창작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야 차단기 같은 거 어떻게 만들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사면 됩니다. 비싸서 그렇지. 어쨌거나 이런 걸 충분히 서포트 해줄 수 있을 만하게 출시를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9V 레일의 장단점. 일단 12V에 비해 간단한 설치가죠. 12V는 침목 깔고 레일 깔고 전기 레일 깔고 전원 연결하고 그리고 기차 3번 돌고 나면 침목에 한 번씩 레일 꾹꾹 눌러줘야 되고 안 그러면 기차가 낮아빠질 때는 레일이 낮아빠지고 부지가 낮아빠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레일을 갖다 끼우기만 하면 끝. 분해할 때는 레일을 그냥 빼기만 하면 끝. 동일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부품도 단순해지고 그것 때문에 유지보수하기도 좋아지고 부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생산 단가도 내려갈 테고 그런 게 장점이 되고요. 문제는 레일 부품 자체가 사출 후에 금속 레일을 더 치우는 과정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12V보다 나아졌다 뿐이지 생산성이 그렇게 좋은 사출 부품은 아니에요. 일반 레고 부품들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빵 찍어서 퇴 이러면 끝나는데 얘는 빵 찍어서 퇴하면 그 배터리 넣어가지고 금속 레일 끼워가지고 접점 잘 유지가 되고 제대로 전기가 통하는지 테스트 해보고 되게 손이 많이 가니까 제품 단가 자체는 상승을 합니다. 물론 12V보다는 좋아졌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부품 관리할 때 금속 레일에 피막이 미세하게 녹이 새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쇠의 녹스는 시벌건 이런 건 안 쓰는데 좀 색깔이 좀 탁해지면서 미세하게 부식이 되는데 그 부식 때문에 전기가 잘 안 통하고 그래서 기차가 잘 약하게 되는 결국은 닦아줘야 되고 닦고 기름치고 그런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 되고요. 12V에서 생기던 접촉 불량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하지만 역시 레일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는다. 이 개념은 동일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한 구간당 한 편성 이 한계는 극복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기차를 2개를 돌리고 싶으면 레일을 2개를 독립해서 깔아야 기차를 2개를 돌릴 수 있고 하나의 레일에다가 2개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꼬리가 잡혀서 결국은 우리는 위아더월드 하나가 돼버리고 또 하나의 문제 이거는 12V에서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레일 자체가 전선이기 때문에 레일이 길어질수록 전압이 떨어지는 보시면 고압선이 생기는 이유가 전압 강화를 막아서 전력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선이 길어져도 전기가 많이 없어지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그 파워를 더 넣어주면 안 돼요? 네, 그 얘기도 드릴 거예요. 전압 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레일을 이렇게 길다랗게 깔아놓고 여기다가 전기를 연결해서 파워 최고 이러면 파워 최고 점점 못 가겠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여기다가도 끼고 여기다가도 끼고 그러면 풀파워로 돌릴 수 있어요. 네.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했을 때 돈. 첫 번째 돈, 두 번째 이 5개를 다 동시에 제어를 해야 돼. 분신술. 유타입 같은 거지. 레버를 5개를 동시에 파워를 올리지 않으면은 여기 올리고 여기 올렸는데 여기는 안 올렸어. 그러면 확 천천히 확. 이건 무슨 또 찐따 같은. 문제가 있어요. 단순히 레귤레이터가 멀어질수록 감소가 되기 때문에 레귤레이터를 많이 깐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여기 꼽은 거, 여기 꼽은 거, 저기 꼽은 거를 다 끌고 와서 여기서 제어를 하면 되지. 결국은 전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압 강화되는 건 똑같다는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이거 마지막은 어린이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요. 9V는 전기가 이 레일 위로 흐르면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혓바닥으로 핥으면 찌릿찌릿해요. 해보셨어요? 그것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샤워하고 발에 물기가 촉촉한 상태에서 아들이 기차를 돌리는데 아빠가 물 신고 지나가다가 밟았다. 으악! 깜짝 놀라겠다.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거를 뭐 죽은 사람이 있는지는 저도 조사를 안 해봤는데 어쨌거나 전기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은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필수적인 방법이 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다편성을 시도하는 새로운 제품이 잠깐 출시가 됩니다. 2000년대 중반에 레고사는 9V 플랫폼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9V 전사를 쓰지만 새로운 형태의 무선 전송 시스템을 출시를 합니다. 가장 특징은 레일인데요. 금속 레일이 폐지가 됐어요. 그 빨딱거리는 레일이 이때 없어집니다. 플라스틱 레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레일 자체가 훨씬 더 작업성 생산성이 좋아져서 결과적으로는 제품 가격 하락에 미세하게 영향을 줬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품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짜 수익 구조가 좋아졌겠지. 나쁜 놈들. 어쨌거나 레일이 바뀌었고 전원은 기차 내부에 배터리를 탑재한 형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안에 배터리를 싣고 기차가 움직이는데 조종기를 가지고 움직인다. 예전 4.5V 때는 기차가 도망가면 내가 쫓아가서 잡아야 끌 수 있는데 이젠 기차가 도망가도 리모컨을 가지고 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당연히 모터는 금속 바퀴가 아닌 일반 플라스틱 바퀴로 바뀌었고 모터도 아마 조금 생산성은 좋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술력이 블루투스나 이런 무선 제어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지만 사실 RF 방식도 있고 한 대는 충분히 다른 방식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카더라 통신으로 들은 얘기는 RF 무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파법 때문에 인증을 받기가 훨씬 더 까다로워진다고 해요. 완구를 만들 때 있어서 그냥 완구라서 싸게 만들어 싸게 팔면 좋은데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되고 무선기기 호환성 이런 것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게 다 돈으로 들어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기서는 그냥 캐나다 만들잖아요. 정말 우습게 생긴 이상한 전자기기 같은 것도 다 리모컨 붙어서 나오고 요즘에 선풍기도 리모컨 붙어 나오잖아요. 그냥 막 만들어도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시 기술력으로 가성비가 제일 무난한 적외선 방식으로 무선 통신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채널이 3개, 포트는 2개. 채널이 3개지만 채널 3개에 포트가 2개지만 포트 2개는 이 기차 하나에 다 써버립니다. 이 포트가 하나는 기차 전후진, 하나는 경적 내기, 멈추기 이런 식으로 할당되어 있어서 편성을 3개까지는 이제 독립된 구간 안에서 돌릴 수가 있어요. 레일 이렇게 깔아놓고 하나, 둘, 셋 올려놓고 1번 출발하고 스위치 바꾸거나 두 번째 리모컨으로 2번 출발하고 2번 출발한 상태에서 1번 멈추고 부딪히고 박수치고 이런 독립된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이때는 수신기랑 배터리 박스가 일체화된 베이스를 이런 형태로 출시를 했고요. 기차 밑판에 배터리가 들어간 수신 박스 여기에 수신부 밑으로 배터리를 넣어서 끼는 이런 형태로 출시가 되는데 사실 기차 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확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기차를 착륙할 때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단적으로 여기서 증기기관차에 가장 많이 만드신 맹모닝 같은 경우에는 맹모닝 이런 기차 베이스는 아마 받으셔도 쓰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기차 기관차, 증기기관차에 그런 피스톤 운동 이런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딱 가로 막아버리니까 CT기차 여기 실제로 배터리 같은 게 실제 기차로 들어가고 그런 디테일을 기차 모형에서도 만들어서 붙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증기기관차 스타일은 못 써먹습니다. 되게 부품마련도가 떨어져요. 수신구는 옆쪽에다 이렇게 뚫어놨는데 이게 또 방향이 이렇다 보니까 수신길이 떨어지고 근데 이때가 레고사가 좀 갈팡질팡하는 시기라 비슷한 시기에 되게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출시가 됐는데 이런 막 생긴 적외선 무선 자동차 무선인데 말이 무선이지 1m 넘어가면은 안 돌아갑니다. 내가 뛰어가면서 조정해야 됩니다. 이런 뜬금없는 꽃게 비슷한 이런 장난감도 있었고 얘는 또 전파법을 뚫을 각오를 했는지 RF 무선 방식으로 조금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역시 다른 거랑은 호환은 별로 안 좋고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하면서 제품들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뭔가 좀 통일감이 떨어지게 이러다가 이제 파워포션은 대동단계를 하게 됩니다. 재미삼아 구글 번역기에다 넣어보니까 힘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파워펑션. 파워펑션이라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힘 기능이라는 게 정말 없어 보이죠. 90년대부터 사용을
9V 시스템이 파워는 문제가 없었어요. 기차 돌릴 때 지금도 9V 기차로도 충분히 한 열량 이상 기차 끌고 가고 파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선식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 왕그로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선제어 개념이 필요했었고 금속재 레일을 배제를 하면서 12V부터 누적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과도기를 거쳐서 파편화된 여러 가지 전기 요소들을 표준화하면서 생산성도 좀 더 높이도록 뒤죽박죽으로 2세트에서 출시된 모터는 2세트밖에 못 쓰고 요 세트에 출시된 기차 세트의 모터는 기차에서밖에 못 쓰고 이게 아니라 필요하면 기차 모터를 가지고 테크닉 자동차에 갖다 끼우고 테크닉 자동차에 있던 램프를 빼서 모듈러 건물 안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통해서 창작 활용도를 증대할 수 있는 레고의 본질을 좀 더 따라가기 위해서 제품들이 이렇게 표준화가 됩니다. 배터리 박스, 수신기, 여러 종류의 모터들, 조종기들 이런 식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요. 조금 딱딱한 얘기인데 예전에 단순히 이선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전기를 가지고 제어를 했던 것에서 제어 신호용 라인이 두 개가 추가가 돼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반 전기 라인, 신호 라인 두 개가 독립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개 채널, 여러 개 모터가 동시에 제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총 4개 채널에 2개 포트로 8포트를 동시에 운영을 할 수 있게 발전을 합니다. 조종기는 두 가지가 제공되는데 풀파워로 2개를 제어하는 것과 가감속으로 2개를 제어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아마 대부분 분들이 그냥 가감속은 기차에서 쓰고 풀파워는 테크닉에서 쓰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여기도 좀 숨은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투포트 풀파워 조종기, 일반 조그만 조종기는 신호가 끊어지면 멈춥니다. 바꿔서 말하면 풀파워 조종기랑 4포트 조종기랑 송신기로 보내는 신호가 조금 달라요. 똑같은 조종기인데 얘가 보내는 신호는 신호가 끊어지면 정지합니다. 무슨 기능이냐면 사람이 조종을 합니다. 여기서 출발 이러면 얘가 오케이 하고 출발을 해요. 점점 멀리 가겠죠? 나는 안 쫓아가고 가만히 있어. 신호는 점점 약해집니다. 저기서 신호라서 멀리 가지도 않아요. 점점 가는데 얘는 뭐 들리는 게 없으니까 계속 가겠지. 가라고 했으니까 난 갈 거야. 가다가 그냥 떨어져 깨끗다. 모르는 거지. 얘는 여기서는 멈춰 이러는데 안 들려요 이러면서 그냥 꼬라박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포트 풀파워 조종기는 신호가 끊어지면 그냥 멈춰버립니다. 가란 말 했으니까 가 네네네네네 신호가 안 들리니까 멈춰야지 끝 멈춰버립니다. 이건 됐지 뭐가 문제인데 기차는 문제가 달라요. 자동차는 아무데나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면서 폭주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철도는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아무데나 가서 들어눕기도 해요. 빨리 돌려서. 근데 들어눕을 때는 어쨌거나 돌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고 기차 레일 위에 있을 때는 어쨌거나 통제된 구간 안에서 동작을 합니다. 문제는 뭐 이런 터널 같은 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니면 사용자가 멀리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조종을 시작을 해서 기차가 출발을 했는데 멀어지면서 신호가 안 오네. 신호가 안 오니까 나는 얘 친구니까 난 여기서 멈춰야지. 터널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이게 아닌데 터널 지나서 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포트 가감속 조종기는 신호가 끊어지면 그 전에 하던 짓을 계속해요. 안 들리니까 계속 가봐야지. 안 들리니까 계속 가야지. 안 들리니까 계속 가야지. 계속 계속 가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여기서 감속해. 안 들리니까 계속 가야지. 감속해. 감속하는 신호가 왔으니까 이렇게 감속해야지. 신호가 끊어지면 그냥 이전 행동을 계속 하도록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시스템과 별개로 기차 디자인도 진짜 예쁜 디자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예전 12V, 9V 때 나오던 비슷한 풀기품들이 다 사라지고 전부 다 스티커로 떼어서
몇 년 뒤에는 어찌 될지 훗날에 기약할 수 없는 그게 단점인데 디자인만 봤을 때는 정말 예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디젤 동차 스타일도 있고 전기 동차 스타일도 있고 고속연차 스타일. 얘 같은 경우에는 독일 고속철도 이체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 흰색에 빨간 라인 뭐 이런 특징들을 정말 예쁘게 잘 잡았고요. 제품 자체에 푸짐한 부속 차량들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 역사 같은 건 되게 간략하게 있고 부속 차량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무선인데 무선 같지 않은 무선. RF 방식이나 블루투스 방식은 굉장히 거리면서도 수신율도 좋고 장점이 많은데 저기서 운영 방식은 좀 많이 뒤떨어져요. TV 리모컨 같은 걸 그냥 3번, 2번, 11번, 25번 그냥 누르면 끝나니까 간단한데 이거는 모터 두 개를 제어하는 1번 수신기 빨간색 모터 파워 7로 신호 끊기면 정지하는 모드로 구동. 되게 복잡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 복잡한 신호가 가다가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끼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조정이 안 돼요. 되게 불편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초근거리 유튜브에 올라오는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은 레고 자동차를 정말 빨리 가게 만들어 놓고 차가 뛰어가는데 나도 뛰어가. 차는 성능이 좋아서 싱하고 가는데 싱하고 가다가 멈춰버리니까 그걸 돌리려면 나도 걔 바로 옆에서 가야 돼. 뽕 빠지게 뛰어가네. 무선인데 무선 맞지 않죠. 무선은 원거리에서 편하게 이게 목적인데 그걸 하려고 내가 뛰어다니고 헬스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 2000년대와 2010년대 지금 이제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전자기기 IT 쪽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적도도 높아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하면서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누구나 하나씩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học 때까지만 해도 집에 컴퓨터 있는 사람 손들어 이러면 반에 50명, 60명 중에서 한 10명 손들고 막 이러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집에 와이파이 좀 없는 집 없고 집집마다 그런 IT 기기들이 무선 통신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들이 못해도 두세 개, 심한 경우에는 10개 이상씩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디바이스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무선 플랫폼의 운영 가능성이 열리고 이런 가능성 때문에 보다 못한 서드파티들이 이런 수신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태블릿으로 모터를 제어하고 원격 제어를 하고 지금 저기 앞에 있는 기차 모듈도 이런 블루투스 모듈을 장착을 해서 제어가 되는데 핸드폰으로 조작을 하면 블루투스로 신호를 받기 때문에 리모컨 앞에다 이렇게 대고 기차를 향해서 조정해야 신호가 가고 그게 아니라 그냥 기차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나 핸드폰 보면서 내버만 이렇게 조작을 하면 블루투스 신호가 한 1, 20m는 가뿐하게 갑니다. 뭐 이 레고 기차를 이러고 30m 이상 가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레고 기차를 해서 돌리는 정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신호가 빵빵 터지면서 무선으로 잘 돌아갑니다. 레고사가 아닌 서드파티를 통해서 레고사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2016년 라스베가스 CES에서 교육용 제품군이 미두라는 제품군으로 이런 블루투스 기능의 무선 통신 시스템이 출시가 됩니다. 저게 2년 전이에요? 예, 2년 전이고 참고로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게 2016년 CES에서 이 제품이 출시됐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파워 펑션에 대한 역사랑 모터에 대한 역사를 썰을 풀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다가 귀차니즘으로 그냥 쓰다가 말고 내팽개쳐뒀는데 올리브님이 용케 기회를 주셔서 그걸 조금 이제 기차의 개념을 뿌려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2016년에 출시된 이 제품이 위두라고 해서 영유아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플랫폼에 장치를 만들고 태블릿으로 코딩을 해서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에서 전진, 이촉, 정지, 실행 이러면 블루투스로 신호를 받아서 얘가 움직이는 그런 개념의 제품입니다. 파워 펑션 호환으로 이전에 위드 1.0이라는 시스템은 레고 파워 펑션 단자를 그대로 사용했었어요. 회색으로 된 그 사사식 단자 그대로 쓰다가 이 위드가 2.0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면서 단자 모양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선 자체는 6선식의 플러그형 인터페이스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부품에 보이는 각인을 보면 2014년 정도부터 개발을 시작을 한 걸로 보여요. 2014년 빵 찍혀 있어요. 여기 각인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LPF2 스마트 허브라는 이름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파워 펑션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이 각인을 보니까 LPF2 레고 파워 펑션 2.0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기존의 파워 펑션 1.0으로 되던 시스템을 얘가 대체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로 파워 펑션이 세대 교체가 될 수도 있겠다. 기존 파워 펑션을 토사코핑 해버리고 인터페이스를 딱딱 갈아치울 수도 있겠다. 왜? 이 새끼들이 이미 9번 그 짓을 했거든. 12V도 통수를 쳐버리고 9V도 뒤통수를 또 쳐버리고 바꿨기 때문에 10년 넘게 팔아먹은 파워 펑션 이제 한 번 또 통수를 치면서 인터페이스를 싹 다 갈아 엎을 수도 있겠다. 충분히 예상이 됐는데요.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블루투스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블루투스 무선 인터페이스를 메인으로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태블릿에서 이 장치를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개념이 도입이 됐고요. 교육용 제품에서 첫 등장한 2년 만에 똑같은 인터페이스 단자 모양